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까지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언론 어때? 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한 주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뉴스 보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갖고 통신 소위 회의록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그 통신소위,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다룬 유튜브 비롯해서 이제 49건의 유튜브 영상 관련해가지고 시정 요구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 진술 듣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속기록이.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듣자라고 했던 그 회의 내용이.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통째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또 하필이면은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유튜브 관련된 그런 시정요구 예고한 회의록이 사라졌다 이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뭐 잠깐 뭐 일부 내용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여권 추천위원들이 회의 초반에는 사회 혼란 야기를 들어서 유튜브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좀 주로 합니다. 네. 이때 심의 안건 전하면서 가짜 뉴스 사회 혼란 야기 에 해당된다고 신고가 됐다고 설명을 했고 이정욱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혼란이라는 건 굉장히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례로 그 MBC가 온라인 기사 오타로 오보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죠. 예. 그리고 그 건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이런 것도 언급을 했고 또 김우석 위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요청서를 보니까 가짜뉴스라고 명백하게 해놨다. 가짜뉴스 우리가 규제하는 게 맞다는 민주당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견 진술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정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김우석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이지 않나 최소한의 방어권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의견 진술을 거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 맥락들이 담긴 부분이 통째로 회의록 속기록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정확히 주세요. 빠진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위 쪽에서 사용한 표현은 뭐 소실됐다인 것 같은데. 소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예 녹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속기 자체가 작성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럼 애당초 그럼 속기 작성이 안 됐다니까 그럼 사라졌다가 아니잖아요. 없다가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 정도는 썼는데 나머지 60% 정도가 지금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녹음기를 2대를 사용했는데 둘 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수로 녹음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는데 녹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녹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을 들어보면 어떤 일부러 뭐 녹음을 안 했다라거나 뭐 일부러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이제 현장에서 그 논의 내용을 이제 보고 작성을 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다 이제 거기에서 발언들을 기록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발언이 말하자면 이제 복원이 된 건데 기사로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약간은 좀 서론격인데 대중들이 얼마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좀 근본적인 회의감 같은 게 들어요. 그래서 그 대중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제가 야속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심위와 선방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계에서는. 그렇죠.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다뤘고 오늘도 또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중요도, 이 체감도와 이 대중들이 뭐 방심위가 뭐지? 선방위가 도대체 뭐의 줄임말이지?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관심도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표현을 좀 쓰자면 좀 이막이 열린 듯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막이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인터넷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죠.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이니까 유튜브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그 심의 대상을 확대해 보겠다는 게 지금 방심위의 입장이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언론 자유가 위축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나마 자유의 뭐 어떤 공기가 좀 느껴진다는 이 인터넷마저도 심의의 대상으로 넣겠다는 이 분위기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튜버까지 다 포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막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언론계 종사자가 느끼고 있는 이 위기감과 대중들의 관심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회의체에서는 회의가 생명인데 그렇죠. 회의 내용을 담는 속기록이 없다라는 게 저는 아무리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쫙 떠올려봤거든요. 좀 돌아서 한번 까먹기는 하는데 제가 요즘 네. 최근 들어 기억력이 좀 약간 감퇴한 건 느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거의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여기가 이게 입찰을 공개 입찰로 계약을 맺은 곳이라서 속기사가 하기 네, 때문에 속기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속기사는 일단 그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좀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의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심의의 범위를 아까 말한 것처럼 광의로 넓게 해석해서 그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지금 제가 잠깐 전해드린 것만 보면 사실 논리가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속기록이 일부가 없다라는 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보다 조금 더 관심이나 뭐 좀 의심이나 뭐 이런 걸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회의 내용을 숨기려고 일부러 없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다고 볼 만한 정황이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몰아가서 지금 예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아무튼 어이없는 어떤 실수가 발생한 건 맞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속기록이 없는 그날 논의된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들이었다. 매우 예민한 내용이었는데. 네. 그렇죠. 우려스러운 내용인 것과 동시에 또 지금 심의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집중되는 경향이 아니라 그 반대로 흐르고 있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나 평소에는 심의 대상으로 잘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없다. 이 점 때문에도 좀 관심을 받았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간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심을 넘어서 논란에 지금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징계가 계속 연발이 됐던 그 결과인데 오늘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방심위의 심의는 공정한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결국은 그 방심위에서 방송 내용, 뭐 통신을 일단 논의를 치더라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초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방심위는 그러면 이게 공정성을 저해했다, 객관성을 저해했다라는 그 판단은 그러면 과연 합리적이냐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석 기자는 일단 총평부터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총평을 하기에는 너무나 참 난센스 같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남발되고 있는 남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남발되고 있는 이 제재들의 그 근거, 그 논리적 근거와 토대를 좀 들어보면 그 위원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따가 우리가 사례를 또 언급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근거를 들어보면 이 토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한 편견과 호불호가 작동해서 그런 제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토론의 영역에 들어와야 이게 뭐 공정성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도 해보고 객관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할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남발이기 때문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케이스 분석을 다 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그냥 시선 집중 걸 가지고 하자. 시선 집중도 지금 징계 여러 번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똑같이 주의 결정을 먹은 그 시선 집중 인터뷰 내용을 한번 그 케이스 표본으로 삼아서 한번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그 2022년 3월에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관련 네.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고. 앵커께서 직접 인터뷰한 거였죠. 네, 그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올해 1월에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검찰이 이제 그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를 보면은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23억으로 집계가 됐다. 요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또 역시 주의 결정을 먹었어요. 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후자 시민보 기자 인터뷰권을 가지고 그 방심위에서 주의 결정을 내렸던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고발까지 했는데 왜 시민보 기자만 불렀느냐.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에 일단 좀 아주 최대한 단순화해서니까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2년 김만배 관련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 당시 저희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하면 인터뷰인 게 아니라 그 뒤에 김재원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해요. 네. 그러면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었는데 그때도 주의 결정을 내렸어요. 잣대가 일관되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시민보 인터뷰에 대한 어떤 그 잣대 왜 일방만 인터뷰했느냐가 문제가 된다면 그럼 양방을 단 인터뷰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건 또 다른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그러니까 예. 하나의 예를 이때 그 유일임 위원장이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겉으로는 양측의 주장을 다 반영한 것처럼 형식적인 기계적 균형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대1 형식의 대담을 진행하면서 그 방향을 정해놓고 몰고 간 것이 큰 문제다. 그러니까 형식은 양측의 주장을 다 반영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1대1 형식의 대담을 해서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몰아간 것이다. 뭐냐면 이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왜 송영길 인터뷰 따로 김재원 인터뷰 따로 했느냐. 이거거든요. 당시 위원들 발언을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전해 못 드리지만 다른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 동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평할 가치가 있는 제가 오늘 좀 언어가 좀 너무 이렇게 마음껏 하세요. 예. 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송영길, 김재원 두 사람의 쌍방 토론을 김종배 앵커가 진행하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삼각 토론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송영길 따로 김재원 따로 해서 쟁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각 제작진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후자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시선 집중의 제작진은. 그런데 그거를 동시적으로 왜 쌍방 토론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냐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 모르겠어요. 허연회 의원이 한 말이 그 라디오 듣는 청취자들이 끝까지 듣는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동시에 전화 연결해서 출연하거나 토론을 하면은 오해가 없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게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을 하고 내일 김재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저도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뭐 스케줄이 서로 안 맞으면 예를 들면 오늘 송영길을 하고 김재원을 이틀 있다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의사정원 문제요. 이것도 의협의 입장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경우도 동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의 입장을 먼저 듣고 나중에 다른 쪽의 입장을 듣는데 그게 같은 날 하기도 하고 다른 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균형성을 갖고 있느냐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그날 하루만 똑 떼어서 본다라든가. 근데 그날 하루만 똑 떼어서 봐도 이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똑 떼어서 봐도 예를 들어서 송영길 인터뷰는 2부, 김재원 인터뷰는 3부에 나갔는데 아니 2부 듣고 3부 시간에 다른 채널 돌리면 김재원 인터뷰를 못 듣고 송영길 인터뷰만 들으면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꾸로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공정성을 그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맞토론. 동시 그렇죠. 맞토론 이외에는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 방송 그 심의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실제로 이때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이 전부 다 여러 언론사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간 사안이었잖아요. 이 채널A 심의하면서 이 허연회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이 출연자 균형 있게 출연한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회의록에 다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널A 측에서 그렇다. 뉴스A 라이브 한 명 대 한 명, 뭐 뉴스톱10 2대 2로 균형 맞춰서 발언 시간도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 말을 그대로 따다가 다시 적용을 하면 이건 역시 형식적인 기계적 균형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몰아가는 식으로 질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 균형을 기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 균형.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정성은 일단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해 주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거의 같은 어떤 비중의 발언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지 그걸 동시에 주느냐 안 돌려주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그 제작진이 여기 모니터에 띄워준 내용을 보니까 그 균형성을 또 더 엄밀히 맞추기 위해 당시 제작진이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네. 스케줄을 오히려 앞당겼다라고 이렇게 네. 적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걸 의견 진술에서 직접 제작진을 대변하는 그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굳이 하루 앞당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이틀 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송영길하고 이틀 있다 김재원하고 그래서 같은 사람 물어보고 그거를 예를 들면 앵커가 예고를 좀 해준다라든가 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우리가 청취를 하겠다라든가 또 질문을 송영길에게도 김재원에게도 각각 질문을 어떤 반대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재반론을 듣는 형태를 취한다든가 뭐 이미 김종배 앵커가 늘 하고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에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방심이 혹시 그 징계 중에 혹시 비슷한 게 나오면 왜 동시 토론으로 진행 안 했느냐에서 징계 때린 게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꼭 좀 저 취재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취재 청탁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 기준에 따르면 그 예를 들어서 입장이 갈려가지고 이해 당사자 양쪽을 불러도 동시 토론이 아니고서는 불공정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늘 100분 토론, 100분 토론은 그러면 제재를 안 받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항상 100분 토론은 그러니까,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방송에 있어서 형식은 그 동시 맞토론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저는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봤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우리가 언급할 내용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랑 객관성이 어떻게 이 기준으로 연결되느냐도 문제거든요. 사실 그 연결고리가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그냐면 공정성은 절차적 객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정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진실을 그러니까 반영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면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걸 공정하게 접근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바라보고 공정하게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단 성립이 돼야 되냐면 똑같은 주제, 똑같은 논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할 때 비로소 공정성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장이 갈린 양 당사자가 그때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불거져요. 시민보 기자 인터뷰 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종백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종백 서울시 의원을 안 불렀느냐. 예. 공정한 기회를 왜 주지 않았느냐 이걸 제기를 했어요. 이건 얼핏 보면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논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 종합의견서에 수익을 23억을 거뒀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근데 검찰은 이런 직계까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느냐가 논점이었던 거죠. 소환을 하든 기소를 하든 무혐의를 하든. 그죠. 예. 인터뷰의 초점은 이거였는데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제기한 건 법원에서 이걸 안 받아들인 근거 없고 내용이 부실한 건데 왜 이걸 그 방송에서 전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점이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시민보 기자 인터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마. 이거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 층위가 다른 거죠. 다른 층위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맞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시민보 기자가 그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일관되게 보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사실 이른바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될 주체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거나 혹은 대통령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함구, 사실상 뭐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회피 전략. 네. 그러니까 사실상 뉴스타파 입장에서도 매우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오히려 기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속보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데 예. 회피 전략으로만 일관하니까 더 이상 그 반론 부분에 있어서 쓸 게 없는 거죠. 기사를 작성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뉴스타파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탐사 취재한 것을 앵커와 이렇게 대담을 해서 풀어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 대통령실이 얼마든지 언제든 이 제작진에게 우리 이러이러한 반론이 있으니까 출연기에 잡아달라라고 하면 잡아주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그게 그 두 사람의 주장이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보 기자 인터뷰 내용이 그 23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조작의 결과물이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다가 돼버리면 그때는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민보 기자가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이치 모터스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수익이지 이게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라는 단정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예, 검찰 의견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심리 분석 결과는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경찰이 이 수익이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근데 왜 기소든 불기소든 왜 결정을 안 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시민보 기자가 그게 이상한 점이죠.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인터뷰 논점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23억이라는 수익을 얻은 것을 그 거래소의 어떤 심리 분석 결과를 집계한 결과를 확보를 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수사 결론을 낼 거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왜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죠. 그러니까 반론 당사자가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통령실도 될 수 있고 또 검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검찰도. 네. 그러니까 반론 당사자는 검찰 또는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 본인 이게 되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그 서울시 의원을 왜 인터뷰하지 않았냐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은 난감하죠. 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또 기준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그 이 보도 가치에 대한 평가도 나와요. 그 여권 추천위원이 발언을 한 것들을 보면은 이때 보면은 이정옥 의원이 김종배 MC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얼마 번 거는 개인의 재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올린 것 자체가 보도할 만한 이야기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 것뿐인데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의 재산이라는 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어서 나쁘다라고 지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심의하면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이재석 기자나 노지민 기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인 보도가 있어요. 보도를 했는데 나름의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가지고 야마를 잡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독자나 청취자가 나는 너희들의 그런 어떤 결론에 동의하지 않아. 이건 왜곡 보도라고 생각을 해. 해서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과 동시에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방심위는 왜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반론을 수용을 안 했느냐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이제 방심위에서 결론이 났다고 치면 보도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건이. 그러면 방송사에서는 보도가 원천적으로 가능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합리적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법원이 유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초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언론에게 너는 왜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을 것을 보도했니? 혹은 너는 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지도 않을 것을 왜 보도했니라고 묻는 것은 언론의 기능 자체를 애시당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럼 것이죠. 언론의 기능을 부정하는 여기서는 사실은 공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나름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이 보도를 했느냐. 다시 말해 이렇게 되면 근거의 공정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의 근거가 되는 게 충분히 공정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건데 지금 시민보 기자는 뭐냐면 이게 검찰의 의뢰에서 주식 거래소에서 심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뭐 어떤 당사자가 아니고 전문 기관이고 그래서 거기서 집계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자체의 신뢰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어떤 일개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을 보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이랬다더라 뭐 전언을 한 걸 가지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숫자가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사건과 핵심적으로 연관이 되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케이스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자, 방심위에서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를 때리는 그 기준이 정밀하냐. 다시 말해서 그 기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공정성이라는 걸 왜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심의할 때 공정성을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이게 공적인 자산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좀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방송심의 규정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공정성, 객관성 조항 이런 거만 얘기하지만 그 위에 그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정성, 뭐 객관성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해외 사례 같은 게 어떻게 되길래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국의 오프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공평성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 모든 견해에 동일한 시간을 분배한다거나 모든 주장의 모든 측면을 대표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바로 그 비교하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 말씀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편파적인 직업이 뭐냐면 판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판사는 최종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편파적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업무나 기능과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죠. 왜? 그런 어떤 편파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견해나 이해가 갈릴 때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했고 표명할 기회를 균등하게 줬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판단을 내릴 만큼의 누가 봐도 공정한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에 기초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게 바로 증거물이잖아요. 사법적 영역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시민보 기자의 경우에는 검찰 종합의견서에 적시된 것에 그 어떤 23억이라는 집계 결과의 출처가 공정하다고 나름대로 봤기 때문에 보도를 했던 거고 인터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이걸 뭐냐면 부정해버리면 사실은 언론, 이건 방송만이 아니라 언론 전체로 확장을 하더라도 보도 영역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이번 인터뷰 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해서 정말 그냥 건조한 형태로 보도를 했던 방송사들도 지금 다 줄줄이 제재를 받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때 보도 형태를 보면 그 김만배 씨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다. 이쪽 캠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 캠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다. 이렇게 단순 병렬식 나열형 리포트만이 생산되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이니 그러니까 저는 다시 좀 앞쪽으로 제가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우리가 유튜브 인터넷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다 본방송, 방송 얘기잖아요.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난센스와 같은 심의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제 그 위원들이
심의 대상을 인터넷 유튜브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확대하려는 근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인터넷 그 뉴스처럼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물을 지금 방심위가 문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걸고 있는 논지는 우리가 봐라. 지금 민주당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들도 이렇게 우리는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공정하다. 균형적이다. 그러니까 이참에 민주당 너희들도 동조하는 것 같으니 인터넷 유튜브 쪽으로도 심의를 한번 확대해 보자. 다들 취지를 공감하는 것 같으니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다. 예. 이런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방심위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명분을 지금 취득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막이 열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마저도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 방심위 제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 심의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걸 없애도 되느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총평을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정말 없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해준 실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머니마켓님이 징계의 공정성도 따져야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제가 뭐 일일이 수치를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류일임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법정 제재가 몇 건이 있었고 그게 어떤 곳에 어떤 사안으로 됐는지 이전에 비해서 어떤 비중으로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객관적인 그 숫자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선 집중의 징계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워낙 이제 사례가 많은데 다 이야기를 했었고 어쩌면 가장 소상하게 좀 어떤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요 설명까지 좀 드리면서 요 주제는 좀 마무리하고요. 짧게 그 하이브 대 어도어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엄청난 논란이 됐고 이슈가 됐었는데 보도가 어땠는가 관련 보도가 좀 평가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워낙에 그 큰 이슈가 되어서 아마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 뭐 조회수도 엄청 났고요. 사실 그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은.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한 측면은 이제는 직접 기자회견을 그냥 해서 만약에 그것이 언론사나 유튜버들의 어떤 생중계를 받을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희진 씨는 그 정도 위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론의 지지를 얻거나 혹은 여론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라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나 민희진 대표나 우리 서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둘 다 부자고 둘 다 유명인사고 둘 다 강자지만 근데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어찌됐건 모회사 대표랑 자회사 대표니까 방시혁 쪽에 조금 이렇게 무게가 더 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힘의 무게가. 그런데 민희진 대표 본인이 그냥 생중계가 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일정 부분 가져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누가 옳든 그르든 가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이렇게 언론계 종사자로서 좀 이렇게 눈여겨봤고 그런데 언론 보도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일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 당일에 언론사 그러니까 방송을 주로 본다면 방송사 메인 뉴스를 보면 대부분 한 꼭지 내지는 두 꼭지의 리포트로 그냥 처리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핵심 법적 쟁점이 민희진 대표가 그래서 배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다 보니까 A의 입장을 전달하고 B의 입장을 병렬하는 형태로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적 관점에서 더 관심 있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가 실제 배임을 저질렀는가 여부야 나중에 뭐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든 말든 그쪽에서 이제 할 일이고 대중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K-팝의 생산 구조에서 좀 비일비재해온 어떤 관행과 연관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K-팝이 꾸준히
창의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부분은 없는가. 또 뉴진스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팬들의 걱정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K-팝 전반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짚는 보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 배임 여부 혐의에만 너무나 좀 집중한 경향들이 있지 않았나? 예,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점에서 동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기성 언론사 특히 방송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정하는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나 이런 관점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거든요.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이랑. 그게 있고 저는 이번에는 사실 유튜브를 좀 눈여겨봤는데 이게 그 속된 말로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그 플레이보드라고 유튜브 데이터 집계해서 분석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기자회견 당일에 그 유튜브 조회수 100위권을 보면 국내 기준으로 거기서 방송사들 라이브 영상 포함해서 방송사가 촬영해서 라이브를 보낸 그 유튜브 콘텐츠가 12건이 있어요. 그리고 1위가 YTN이더라고요. 좀 라이브 중계 강한 방송사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화제성이 아무래도 높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러 클립 영상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거의 한 방송사 채널당 뭐 수십 건씩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맞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더구나 뭐 특정 언론사 같은 경우는 미니진 SM 나온 이후 이수만 씨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썸네일을 달았는데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이수만 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실제 발언은 어렸을 때 영특하다고 잘 봐주셨던 것 같다. 기회도 주셨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낚시성 썸네일이잖아요. 그런 네, 그리고 뭐 욕설 같은 거를 뭐 땡땡땡 XX 표시를 해서 바로 올린다거나. 그런데 이게 뭐 민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이 정말 이게 뭐 허위 발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입증된 게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만약에 이런 기자회견의 흥행 사례를 보고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걸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더 어떻게 보면 선정적이고 이런 기자회견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언론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죠.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매체라고 하는 게 매개체의 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개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대중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이제 경로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의 문제인데.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사가 오히려 이제 대중 움직였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화법, 민희진 대표의 그 화법이 대중들을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참 뭐 그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분석할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뭐 깊이 있게는 못하겠으나 아무튼 이게 노 기자 말한 대로 앞으로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어떤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그렇죠. 민희진 씨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 그런 언론사들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생중계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것도 참 그 판단하기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중계를 된 것에 대해서 그게 있을 거고. 그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고 이런 것들이 뭐 국힙 원탑이다 뭐 이런 반응을 끌기도 하고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콘텐츠가 밈화되거나 약간 쇼폼 콘텐츠화 돼가지고 유통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된 걸 보여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매개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야기한 팩트냐 아니냐도 검증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발언이 순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생략되어 버리면서 날 것 그대로가 전달이 되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서 호응을 더 끌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만 아니라 뭐 유튜브 채널에서 시사나 이런 걸 다루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화법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 부분에서 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훨씬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언론의 어떤 그 고전적 어떤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궁지에 몰렸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아주 중대한 지금 변곡점이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 비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투가 한창 진행될 당시에 스튜디오에서 그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폭로성 그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언론사들이 그런 걸 다뤘었죠. 그때 과연 그렇게 생방송으로 그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기자가 일단 충분히 듣고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한 다음에 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재가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옳으냐도 그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씨의 경우에는 아예 진행자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나라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된다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 대중은 당연히 그걸 선호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언론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뭐 갈수록 이걸 언론사가 굳이 언론사 채널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좀 여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언론사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상 스스로 고립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차별화가 되지 않는데 굳이 언론사를 찾아야 하는가. 그렇죠. 이런 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는 근데 오히려 겁니다. 방심위는 네. 아주 신박한 공정성 기준을 가지고 또 징계를 때리고 있는 거고요. 그죠? 안팎으로 참 힘들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언론 어때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